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40%에 이릅니다.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기 퇴직을 보통 50대 초반에 당하면 자영업에 가고 자영업에서 3년 내지 5년 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노인 빈곤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조기 퇴직 이후에 저임금 저숙련 노동으로 내몰리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 부분들이 더 취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전속적 하청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또 구조화에서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말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은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3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이 월 62만 원이고 또 2019년 개인 기준으로 노적정 생활비 177만 원인 것을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0만 원 초반대인 것을 생각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58만 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재정 전망에 의하면 2039년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최대 수치가 되고 2040년부터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국민연금에서 급여로 지출하는 액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도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됩니다. 하나는 모수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 개혁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을 급여로 받을 때 이 보장성에 대한 부분은 낮추는 식으로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것이 주로 모수적 개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과 통합 문제 또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일부 있고요. 더 큰 논의는 사실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 여부와 또 투입한다면 언제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논의는 사실 국민연금의 이른바 A값에 대한 논의와 같이 갑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2.1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1 더하기 0.05N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을 우리가 A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나타냅니다. B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을 나타내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값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이 아닌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따라서 가입자 간의 이른바 소득 이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소득 이전이 이 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분배 기능을 예를 들어서 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면 A값 자체를 공적 자금에서 충당할 것이냐 아니면 가입자 간의 지금 같은 방식의 재분배 역할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구조적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역연금과의 관계 설정도 하나의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이 268만 원, 군인연금은 289만 원, 사학연금은 302만 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이 58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비해서 5배 내지 6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불평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역연금의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런 재정 지원이 없다.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직역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가입 기간의 문제입니다.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평균 30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16.8년, 17년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은 퇴직연금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직역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에 퇴직 시에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업의 퇴직금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체계 또는 다층 노후 보장 체계라는 것을 이렇게 1층, 2층, 3층 구조로 이해를 합니다. 이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1층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해당할 것이고요. 직역연금 역시 1층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전형적인 2층 구조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적립이 됩니다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들지만 퇴직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임의 가입 연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같은 의무적 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예산정책처의 이 그림처럼 IRP를 2층 구조에 집어넣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IRP는 오히려 3층 사적 연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은 1층과 2층을 합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의 기금이 적립된다, 적자가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이야기할 때는 마치 국민연금이 이런 공적연금이라기보다 사적연금에 가깝다는 오해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에 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그런 공적연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도입됐습니다. 도입되었을 때 이른바 부가식으로 도입이 대부분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일정액을 적립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가 들어오면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부가식 제도였고요. 적립금 규모는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서 그때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충분히 쌓고부터 연금을 주는 정책을 취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적립금 가지고서 운영하는 적립식 사적연금이라는 착각들을 하게 되고 적립금이 소멸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이전 제도입니다. 부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 이전 제도이지 저축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저축 제도라는 식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중요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가식 세대 간 이전에 의한 공적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유율도 현재 7.09%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징수하고 보험금을 그때그때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국고에서 무려 20%를 지금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사실 이런 식의 부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부가식으로 언제 어떻게 가느냐의 이슈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개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5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한 70년 단위로 추정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나오는 게 고갈연도가 더 땡겨졌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보장성 부분을 낮춰야 된다. 아니면 둘 다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냐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면서 4대 개혁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2022년 7월에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는 행정부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이것을 공을 국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온갖 많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이 안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하나는 재정안정론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보장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안정론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사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한 9에서 15% 사이를 늘리자는 것이 재정안전론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크레딧 확대하자. 예를 들어서 출산이라든지 또는 군복무 또는 실업에 의해서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를 크레딧을 줘서 해소하자라는 주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론의 요체는 이른바 소득대체율, 연금을 받을 때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 자체를 높이자는 것인데요. 현행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가 40%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17년이 안 되는 사실 가입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40년을 해야지 40%인데 20년 정도면은 당연히 소득 대체율이 20%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을 45% 또는 50%로 늘리자. 동시에 보험료율도 9%에서 14 또는 15로 늘리자라는 것이 소득 보장론의 주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국회에서 계속 되다가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2014년 올 1월 31일에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수조정이라든지 구조개혁에 대한 7개 안을 가지고서 수기과정 전, 또 수기과정 중간, 수기과정 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기를 통한 국민들의 공론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득 강화론 또는 소득 보장론에 어느 정도 더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모수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구조 조정을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다. 구조 조정에 빨리 착수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렇다면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44%로 하는 그런 안을 받아들여라 여당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 안마저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결국 공은 22대 국회로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22대 국회 안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안까지 마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결론들을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초에 만들어졌던 이 공론화조사위원회는 두 가지 수기단을 구성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의제 자체를 설정하는 한 50명으로 구성된 의제 수기단이 만들어집니다.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청년 대표, 각 국민연금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개의 그룹에서 약 50명 정도의 위원들을 선정하고요. 의제수기단은 공론화조사를 하는 시민대표단들이 다뤄야 될 의제를 만드는 것을 책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개 의제를 만듭니다. 모수개혁 중심으로 모수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 플러스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7개 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민대표단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민대표단 설정을 위해서 처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2만 명을 뽑아냅니다. 2만 명을 인구라든지 지역 비례로 뽑고 그 중에 다시 1만 명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 그리고 연금에 대한 입장들을 반영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해서 500명 정도 정확히 하면 492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대표단은 4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자료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자료들은 소득보장론이라든지 재정안정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했던 그룹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실 그 자료를 만들고 서로 대비할 때 그 길이까지 다 똑같은 식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 그리고 카드 뉴스, Q&A, 심화 자료, 동영상 이런 것들을 4주 정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학습 이전에 1차 설문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설문조사는 학습 이후에 총 4번의 그 수기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4월 13, 14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20, 21일 이렇게 해서 4번을 하는데 첫 번째 13, 14 토론 이후에 두 번째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 4회 토론회 이후에 마지막 여론조사, 3차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토론을 하고 또 그리고 대표단, 시민대표단 분임 토론도 하고 그리고 시민대표단이 전문가에게 묻고 답하는 그런 식의 과정들을 거친 것입니다. 그 결과 의제수기단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소득보장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험료율을 9%에서 14%로 높이고 대신에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재정안정론에 가까운데 보험료율은 9에서 12%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수기 이전에 1차 설문조사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재정안정론에 가까운 2안을 선호했습니다. 44.8%가 2안을 선호하고 소득보장론에 가까운 1안은 36.9%에 불과했습니다. 2차 설문을 했을 때는 이 1안과 2안에 대한 지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소득보장론은 50.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재정안전론은 38.8%로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 모든 수기 토론을 거친 다음 이루어진 3차 질문에서는 56%가 소득 강화론을 지지했고요. 오직 42.6%만이 재정 안정론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시민 대표단들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이라는 것이 현행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것만으로는 노후 보장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득 보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들이 바뀌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개시 연령입니다. 65세로 점진적으로 올리자라는 아닌데 이것은 1차, 2차, 3차에서 항상 수급 연령을 65세로 올리는 것은 동의했고 보시는 것처럼 3차로 가면 갈수록 이 동의하는 비중이 커져서 마지막 3차 설문에는 80.4%가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각지대 문제인데요. 말씀드린 이제 크레딧을 주는 문제입니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당 크레딧을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이것도 1차부터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찬성률이 점점 더 커져서 3차 설문에서 82.6%나 찬성을 했습니다. 또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을 확대하자는 것도 1차에서는 40%가 좀 안 됐는데 3차에 가면은 57.8%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확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업이라든지 직업훈련, 장애인, 노인, 무급 돌봄에 대한 크레딧 부분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2차, 3차 설문을 하더라도 그 수준들이 더 낮아졌던 경우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크레딧 부분은 출산과 군복무만이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지역가입자 문제인데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1차 설문부터 3차 설문까지 지지율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72.7%, 3차에서는 87.3%가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자는 안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건데 더 많은 분들이 현행 수급 범위를 유지하고 급여를 강화하자라는데 더 많은 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문제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하자는 의견은 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수기의제단에서 이미 채택이 됐었고요. 여기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연금,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자는 의견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도에 따라서 지역연금의 보험료도 조절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여섯 번째로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엇보다도 재정을 언제 투입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말하면서 재정 안정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적립 기금 고갈되는 걸 늦춘다고 해서 세대 간에 있어가지고 부담이 꼭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밖에 아닙니다. 세대 간 이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대가 부족한 부분을 세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대 간의 부담을 과도하게 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도 1차 설문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80.7%들이 지지를 했다. 그래서 향후 이루어질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고 투입을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기의제단에서는 선정하지 않았던 의제 중에 하나 추가된 것이 바로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문제인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적립하고 준공적연금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46.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퇴직연금 문제도 향후에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개혁의 핵심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투입, 국고 투입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사실 안이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안이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가 제시한 연금개혁 3115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의하면 25년부터 30년 동안에 보험료를 3% 정도 인상하고 그리고 정부 재정 투입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GDP 1%까지 투입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1.5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5% 정도 개선하자라는 것입니다. 김우창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기금이 항구적으로 GDP 120% 수준을 유지하고 따라서 기금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KDI 안입니다. KDI 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국민연금과 지금부터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도의 두 가지 연금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그 신연금은 완전 적립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적연금과 사실 같은 거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KDI에서 이제 답변은 이거는 공적연금 성격을 여전히 가지는 것은 의무가입이다. 의무가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 안에서 동일 세대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층 연금이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진다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기업 퇴직연금과 오히려 비슷해지거나 사적연금과 비슷해지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있는 연금들의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 재정을 투입하자는 건데요. 그게 약 609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GDP의 무려 2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투입을 쭉 해서 털자라는 건데 이것보다는 저는 연격 3115에서 나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국고를 투입하면서 지금 연금이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많은 토론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 관련입니다. 사실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였죠. 근데 퇴직금 제도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상 부도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못 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라는 것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시간을 많이 끌다가 2005년 말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이라는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을 기업 아닌 바깥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기업이 자체 안에서 예치를 하고 적립을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사실은 이게 가치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부 기관에 적립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험료율이 무려 8.3%, 국민연금이 9%니까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그 보험료율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400조, 그리고 2033년에는 거의 1000조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이 조기퇴직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면 조기퇴직 당할 때 퇴직연금을 사실상 퇴직금처럼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을 외부에다가 옮기면 그걸 거기서 다시 일시금으로 인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퇴직금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연금 역할을 못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5년과 10년 사이 연 수익률을 계산하면 2.35, 2.07%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도 낮은데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7%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기업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자기 계열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운영을 거의 예금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영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처럼 아예 하나의 공단이 퇴직연금 자체를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만 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수록 퇴직연금의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소셜 시큐리티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 많은 경우에 401k라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또 우리나라 직영연금 같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할 때 자기가 반을 내고 기업이라든지 고용주가 반을 냅니다. 그런데 그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본인이 근로자가
운영 방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몇 프로, 채권형 펀드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지정 기간도 수십 개가 되는데 자기가 좋은 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DC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도 퇴직연금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만 수익률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조기 퇴직이 일상화되어 있고 관리화되어 있으면 퇴직연금 제도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당분간 어느 정도 소득 보장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취업해서 정년까지 일을 하고 정년 이후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개혁들이 같이 가야만, 그래야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우리 노후의 안락한 생활이라는 것들이 한꺼번에 보장되고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구조 개혁이 사실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보장성은 떨어지고 여율은 올라가는 식의 모수개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노인빈곤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